저는 올해로 30살,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지금 결혼을 해서 한참 달달한 신혼을 보내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혼자 열심히 일에만 열중하는 중이에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간혹 헤어지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날짜 다 잡고 이미 청첩장까지 나온 상태에서 제가 파혼을 선언했어요. 막상 파혼까지 하고 나서는 처음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시댁은 그냥 감수하고라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의 지인들이 만류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그쪽 집안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생각하면 결혼한 이후의 제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 같다 싶었어요. 정말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내 삶이 아찔하게 바뀌었겠구나 싶어 소름이 돋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파혼을 하고 나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일하고 있는 사내 커플이었어요. 우리 둘 다 서울에 있는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제가 남자친구보다 1년 먼저 입사한 선배입니다. 저희가 다닌 회사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잘난 커플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우리 2사람 앞날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여동생이 2명 있는 예비 신부였고 남자친구는 누나 하나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 집안의 둘째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이미 결혼을 했고요. 저희 집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유복하게 살았어요. 아빠가 은행에서 일을 하셨고 엄마가 알뜰하게 살림을 하셔서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계세요. 저 결혼한다고 할 때 많이 보태주시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빚지고 시작하지 않을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생각과는 별개로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할 생각이었고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생활비가 별로 들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서 돈을 꽤 많이 모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현금 2억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년 동안 사귀었는데 사귀는 기간에는 그쪽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은 서울이라 태어나서 쭉 서울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녔고 남자친구는 집이 지방이지만 대학을 서울로 와서 취업 후 서울에 정착하여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남자친구 집에 내려가서 인사하고 얼굴 보여드릴 기회가 딱히 사귀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나이니까 저도 결혼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을 해야 할 운명의 상대라는 확신이 들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평소 성격이 어떤지 등등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연인으로 지내면서 한결같이 제게 잘해주었고 가끔 싸우고 다투는 과정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거나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매번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제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미리 만나보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지방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결혼을 하게 되면 예비 시댁이 될 그 집안 가정 환경이라던가 주변 배경을 들으시더니 저희가 결혼하면 제가 고생할 것 같다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운 집에 시집 가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집이 남자친구네 집보다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보니 딸을 경제적으로 고생하면서 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집안에 제가 시집 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겨우겨우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사람 하나만 놓고 보자면 저한테 너무 딱 맞는 사람이고 기본 성품 자체가 착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자친구 자체를 싫어하지 않으셨거든요. 부모님도 인성 좋은 남자친구를 여러 번 보게 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되셨어요. 슬슬 남자친구 쪽 부모님도 뵙고 인사를 하자는 결론을 내고 저도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사가야 하나,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나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칠을 준비해서 예쁘게 꾸미고 가는 저를 보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예쁘게 하고 가는 거 아니야?
그 집에서 우리 딸 보고 결혼 빨리 하자고 보채면 어떡하니? 엄마 아빠는 아직 우리 딸 시집 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인사드리러 가는 날 아침, 엄마는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엄청 서운해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표정을 보며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다 겪고 지나가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비 시댁을 처음 만나고 와서 제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안과는 달리 예의 없고 무례한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당혹스러웠어요.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식사 자리에서 예비 시댁 가족을 만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머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결혼은 언제 하려고? 준비만 되면 바로 하고 싶은데 저희가 돈이 좀 부족해서요. 제가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말을 뚝 끊고 들어오더라고요. 자식이 나이 30 넘어서 부모 도움 바라는 것만큼 못난 행동이 없다. 얘네 누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하고 알아서 돈 벌어서 시집 갔다는 소리는 들었니? 옛날 사람들은 단칸방에서도 신혼살림 시작했어. 요즘 젊은 여자들은 눈만 높아져서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하니까 결혼하기 힘든 거야.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시작해야지. 이런 소리를 30분을 넘게 하시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은 그렇게 없이 사는 집도 아니고 제가 모아놓은 돈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없는 집안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저희 집도 엄청 부자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저희 직장이 서울이라 아무래도 서울에서 집을 구하려고요. 찾아봤는데 전세가 정말 비싸서 고민 중이에요. 빌라도 전세가 3억은 우습고 그나마 좀 괜찮은 집에 살려면 또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을 끊고 끼어드셨죠. 괜찮은 집? 괜찮은 집에 어떻게 처음부터 살아?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껏 맞춰서 하고 살면서 돈을 모아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괜찮은 집에서 시작해? 저한테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대화도 많이 나눴지만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대충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 결혼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소리였죠. 15평 빌라 전세 얻을 생각이라는 저한테 사치 부린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 집안의 기준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대화 중에 또 결혼 계획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자기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결혼하면 애는 몇 명이나 낳을 건지, 저한테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는지, 저희 부모님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지 등등 정말 많은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조금 거슬렸던 질문은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할 거냐 물어보셨고, 저희 부모님의 최종 학력과 현재 하시는 직업과 재산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쭤보셨는데,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쾌하고 초면에 예의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아직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몹시 언짢아 하셨습니다. 대체 왜 그런 반응이었는지 나중에 남자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인사하러 왔다며 자기를 놀리는 거라 생각하셨다고 하네요. 진짜 모든 조건으로 남자친구보다 제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그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남자친구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 한참을 손해보는 결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가 끝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스럽게 아까는 어머님 말씀이 서운하게 들렸다고 이야기했죠. 솔직히 오늘 처음 보는데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너무 서운하더라. 나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나도 엄마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왜 저런 말을 하실까 싶었어. 너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어.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한테 많이 공감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이 제게는 결혼을 다시 생각할 만큼 심각하게 느껴졌는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결혼하면 부모님 모시고 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어차피 너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어. 너도 이런 일로 결혼 안 한다는 말은 안 할 거지? 원래 결혼 준비하는데 이 정도는 맞춰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 오늘 기분 나빴던 건 내가 다 사과할게. 라고 하면서 저를 달래는데 그때는 바보같이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 후에 상견례 자리를 가졌고 우리 부모님은 이전부터 마음에 걸리던 부분을 물어보셨습니다. 예단은 간소화하는 것이 어떻겠냐, 집안 형편은 어떠시냐 등등 실질적인 부분들을 물어보셨는데 남자친구 쪽 부모님이 하시는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예단은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니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하시고 본인들 생활은 연금을 당겨받고 계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조금 제가 듣기에도 대답이 이상했어요. 상견례 때 신혼집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남자친구 집에서는 집을 사줄 능력은 없어도 직장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셨어요. 그 대답을 듣고 저희 부모님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견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결혼식도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저희 직장도 서울이고 사는 곳도 서울이니 그렇게 하기로 협의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늘 제게 했던 말이 최소한 집은 못 사더라도 전세로는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말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었고 당연히 남자친구도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왔으니 결혼할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있을 줄로 알았죠. 그리고 서울에 전세라도 얻으려고 알아보니 정말 택도 없이 비싸더라고요. 그나마 서울을 벗어나 회사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전세를 얻겠다 했더니 친정 부모님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집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세금에 모자라는 돈을 부모님이 보태주실 테니 집을 사라 하셨어요. 제 생각에서도 경기도에서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 서울 전세값보다 싼 곳도 많았으니 그냥 집을 사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돈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 때라고 생각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저와 사귀는 동안 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감하고 사적인 영역이니 굳이 연애하면서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남자친구의 월급이 얼마라는 것 정도만 알았지 그 외로 결혼 자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한 달에 어느 정도 고정 지출이 있고 얼마나 돈을 모으는지 이런 부분도 공유한 적 없이 결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하려면 서로 경제적인 부분도 오픈해야 하지 않을까? 집 문제랑 결혼 비용 상의하려면 대충 얼마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사실 안 그래도 나도 그 문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모은 돈이 없거든.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없다고 쭈뼛거리고 있길래 저는 아무래도 자취를 하고 있으니 돈을 많이 못 모았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도 많이 모으진 못했어. 그래도 대충 얼마나 있는지는 알아야 결혼 진행을 하지. 라고 다시 이야기했더니 자기 핸드폰을 열어 은행 계좌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지금 내 통장에 있는 게 전부야. 핸드폰비 빠져나가고 18만 원 있네. 저는 제가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18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모은 돈이 18만 원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에게 자세히 말을 해보라고 다그쳤어요. 사실은 그동안 월급은 엄마한테 다 맡기고 있었거든. 엄마가 내 월급을 따로 모아주셨을 거야. 나도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는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이미 상견례까지 다 끝나고 결혼 준비가 한창인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대체 뭔 헛소리를 하냐고 따졌더니 취직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다 부모님께 맡겨두고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받아서 쓰고 있었대요. 남자친구와 제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대충 알고 있었는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용돈을 드리는 정도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월급을 통째로 다 맡기고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럼 어머니한테 우리 집 얻을 때 얼마 보태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나한테 이야기해줘. 그래야 나도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돈 관리는 내가 맡아서 할게.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참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남자친구의 월급을 모아두고 있었으니 최소 몇 천만 원 정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더욱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안 그래도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집 얻을 때 도와주시긴 힘들 것 같다 하시네.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일이 좀 있어서 목돈이 들어갔거든. 아니, 지금 나랑 우리 부모님들이랑 장난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애초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기 전부터 아니면 최소한 상견례 하기 전에 이런 말을 먼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 결혼을 왜 하자고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버는 돈을 몇 년 동안 싹 다 가져갔으면서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도움 줄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자기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한 번 더 뵙고 오자고 하는데 이미 남자친구 통장에 18만 원 있는 걸 확인했을 때부터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고 이 와중에 내려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해결책을 주시지 않겠나 하는 약간의 기대감도 있었어요. 설마 하니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진짜 100만 원도 없이 그렇게 보내겠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남자친구 집에 내려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제게 예단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들한테 들었지? 우리가 지금 목돈 마련할 형편이 안 돼. 너희들 결혼 비용으로 300만 원 정도는 보태주려고 한다. 혼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너 모아놓은 돈도 꽤 있다면서? 그 돈으로 전세도 얻고 혼수까지 맞출 수 있겠네.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예단은 아무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저는 예단 이야기를 들으러 내려간 것이 아니라 신혼집 문제와 남자친구가 그동안 맡겨놓은 돈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해답을 듣고 싶었던 건데 불쑥 저한테 예단 내놓으란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말을 꺼내기 무섭게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신우들은 저보고 뭘 해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남편 누나는 한술 더 떠서 조카들 결혼식장에 입고 갈 옷이 없는데 아이들 옷을 한 벌씩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막내 신우는 저보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냐며 좋은 곳 가면 자기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겠냐 하고 있었고요. 순간 이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어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인상만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예단비 언제 줄 수 있냐고 닥달을 하고 진짜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제가 예단비 1,000만 원을 주면 거기서 결혼 비용이랍시고 30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푼도 자기들 돈 안 쓰고 아들을 결혼시키겠다는 속셈이 보였어요. 그 와중에 식사 다 끝나고 나니 앞으로 시댁 우습게 보지 말고 알아서 잘하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순간 욱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간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참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예단 문제는 제가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오빠가 어머님께 월급을 다 드렸다고 하던데요. 이제 저희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빠한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통장에 18만 원 있다고 해서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저는 정신줄을 잡고 본론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은 아예 한수를 더 앞서 나가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들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 다 하면서 살았는데 적어도 10년 정도는 부모한테 월급을 가져다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희들 결혼한다고 할 때 내가 반대했어. 집에 돈도 안 보태주고 지 장가부터 가겠다고 설치는데 부모 입장에서 화가 안 나겠니?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다 써버린 건 둘째치고 앞으로 계속 남자친구 월급을 어머님이 관리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너희들 결혼하고 나서도 당분간 나는 아들 월급을 포기할 생각 없어. 앞으로는 내가 모아줄 테니까 나한테 계속 가져오는 걸로 하자.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없어서 집에 돌아가 보겠다 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어머님은 아직 자기 말이 안 끝났다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지만 더 있다가는 제가 사고를 칠 것 같아 나와버렸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왔고 남자친구에게 내가 이 상황에 예단까지 해가야 하냐고 따졌죠. 지금 나한테 예단비 가져오라는 게 맞는 상황이야? 나도 답답해 미치겠다.
엄마한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양심 없는 짓이라고 설명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우기시니까 어떻게 하겠어. 나도 중간에서 완전 난감해. 집도 내가 하고 혼수도 내가 하고 예단비까지 가져오라고? 난 이런 결혼 못해. 월급 문제 하나만으로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내가 엄마를 다시 설득해볼게. 너가 좀 참아. 연애할 때는 저한테 다정하고 제 말만 듣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남자친구 부모를 만나보니 자기 엄마 말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에 미쳐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이 모든 것이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 상태라 어떻게든 중간 지점을 조율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사람만 보자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놓치기엔 아까웠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집 시모와 신우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더라고요. 적잖이 실망도 했고 남자친구로서는 좋지만 평생 반려자로서 함께 갈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고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차마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까 싶어 카톡을 보냈어요. 몇 번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지만 제가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끝나기를 바랬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저희 사무실 앞까지 찾아와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 하길래 만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미리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내 뒤를 따라온다고 연락을 해두었고 우리 부모님이 제가 걱정되어 지하철역 입구까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엄마 아빠 모두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네, 우리 딸 하는 이야기 못 들었나? 이제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했잖아. 앞으로 내 딸 앞에 얼씬도 하지 말게. 아빠의 말에 남자친구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저도 이게 끝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남자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예식장을 결정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드레스샵이나 스튜디오까지 예약을 다 해두어서 그걸 취소하고 계약금 환불받고 하느라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의 반쪽이라 생각했고 이 남자와 헤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슬프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고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랑 결혼 준비를 했던 제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사내 커플이다 보니 파혼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여직원 남직원 불문하고 뒷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처음엔 소문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도 사건의 전말을 하나 둘씩 알게 되고 그 뒤로는 남자친구를 욕하고 저는 불쌍하게 동정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됐건 관심받는 일 자체가 싫어서 그냥 이 사태가 빨리 넘어가기만 바랬죠. 아마 제가 그때 헤어지지 않고 이 남자와 결혼했으면 제 월급까지 다 시댁에 가져다 바치고 너희 친정 잘 사니까 돈 좀 더 받아오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 후로 남자친구는 사내 소문이 너무 좋지 않아 지방 발령 신청을 했고 결국 본사에서 나와 지방으로 내려가 근무를 하게 됐어요. 저랑 결혼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자기 엄마한테 월급을 맡기는 짓을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 우리 부모님이 저런 식으로 행동했으면 바로 안면 몰수하고 집에서 호적 파서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부모한테 인생을 휘둘리고 있는 건가 한심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마냥 착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모자라고 어리석은 인간인 줄은 몰랐죠. 그렇게 저희는 파혼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2년간의 사랑도 거기서 끝이었어요. 주위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은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고 지금까지도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더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집안 며느리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비록 결혼은 몇 년 뒤에나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은 장사가 아닌데 아들 가지고 한 못 잡아보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 인생이 불쌍하고 제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도 불쌍하네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결혼을 준비하게 된다면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한때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사랑에 빠졌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저는 그를 오빠라고 부르며 편하게 지냈죠. 제가 27일 때 만나서 연애를 3년 했고 30이 되던 해에 프로포즈도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간이 참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인연이 결혼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알지 못했던 첫사랑이 있었고 심지어 그 사람과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도저히 제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행동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이란 건 아이들의 소꿉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의 진심마저도 우습게 알고 기만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에게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4살 차이라 궁합도 좋다고 했고 예비 시댁에서도 저를 참 좋아해 주셨죠. 처음 인사드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남녀가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더라. 어머님은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는 빈손으로 가기 민망해서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가져갔는데 고맙다며 잘 받아주셨어요. 첫 만남은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렸고 양가 모두 큰 반대 없이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결혼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나니 그제서야 진짜 결혼이 다가온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배려심도 깊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었죠. 제가 싫어하는 술이나 담배는 멀리했고 운동을 좋아해서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절 먼저 생각했죠. 회식이 끝나면 2차는 가지 않고 일찍 집에 가겠다며 귀걸을 하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던 사람이었고 시간이 늦었지만 보고 싶다며 집 앞으로 갈까 묻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늘 밤 11시 전엔 귀가했고 친구들 대부분이 결혼을 한 상태라 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죠. 반면 저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일이 잦았고 그럴 때면 그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한 번에 6개월씩 등록해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제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는 정말 깔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는 날이면 그의 차량 안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그 사람은 한층 더 철저했죠. 청소기를 차에 두고 수시로 사용하는 모습에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래된 차였지만 그의 손을 거치면 언제나 새 차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사람이라서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집안 형편은 저희 쪽이 조금 나았지만 조건을 보고 만난 사이는 아니었고 두 사람 다 직장 생활을 하며 맞벌이를 할 계획이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결혼 후에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상견례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예식장을 알아보면서 실감이 더해지더라고요. 비싸고 화려한 장소보다는 하객분들이 오기 편한 역세권, 그리고 음식이 맛있는 곳을 우선으로 두고 천천히 골라 나갔습니다. 예식장 하나 정하는 데에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조차도 마냥 즐거웠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웨딩홀을 이렇게까지 많이 둘러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며 웃고 설레고 기대하던 기억들이 제겐 여전히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잘 들어갔어? 방금 도착했어. 오늘 많이 걸어서 그런가 다리가 좀 아프다. 그래도 재미있었잖아. 재미있었어. 웨딩홀을 보니까 나 오빠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졌어. 준비할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도 그래. 오늘 많이 걸어서 피곤하긴 하다. 난 먼저 씻고 쉬어야겠어. 너도 오늘은 일찍 자. 어차피 결혼을 하기로 한 이상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식장 말고도 챙겨야 할 게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친구들 말로는 준비 과정이 나중엔 다 추억으로 남는다 하길래 기분 좋게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출근하느라 바빴고 주말이면 남자친구와 함께 여기저기 예식장도 보고 스튜디오며 드레스며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고 결혼 준비는 어느덧 거의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까지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이벤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풍선의 꽃다발, 분위기 잡는 연출 같은 게 왠지 우리 사이에 어색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에도 프로포즈 안 해도 돼. 몰래 준비하지 마. 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죠. 하지만 그는 결국 작게나마 준비를 했더라고요. 오빠 뭐야? 우리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결혼하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 대신 비싼 건 준비 못했어. 내가 비싼 선물 바란 줄 알아? 그래도 고마워. 이거 다 직접 준비한 거야? 응. 힘들었지만 사실 친구들도 좀 도와줬어. 그날 우리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연애하는 기분으로 잘 살자고. 프로포즈까지 받고 나니 진짜 결혼하는구나 한 번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집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자기가 집을 마련하겠다고 했었죠. 저는 굳이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오히려 반반 부담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좋은 집은 아니어도 내 힘으로 마련하고 싶어. 그래야 남자로서 체면이 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결국 그의 사촌형이 외국으로 나가며 혼자 살던 빌라를 사게 넘기겠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신혼집으로 정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위치는 다소 애매했고 제 입장에서 대중교통도 불편했지만 어찌됐던 둘 다 차가 있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않는 대로 일단 적응해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집을 보러 갔을 때 내부는 아담하고 괜찮아 보였어요. 20평대지만 신혼 초에는 오히려 아늑해 보여서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부모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빌라를 함께 보고 온 날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집은 그냥 우리 쪽에서 하자. 아빠가 볼 때 그 집은 너무 오래됐고 주변 환경도 마음에 걸린다. 남자친구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집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리비만 내면서 잠시 살게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말은 싸게 넘긴다고 하더니 실상은 명의 이전도 없이 사촌형이 외국에 있는 동안만 빌려주는 구조였죠.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집이었고 제 입장에서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라도 다른 집을 알아보자고 남자친구에게 말했고 저도 집 마련에 돈을 보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대출 없이 잠시 그 집에서 살고 돈을 모아 나중에 전세로 나가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죠. 사실 그의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단호하셨습니다. 어차피 너한테 줄 집이야. 지금 그냥 받는 셈 치고 들어가 살아라. 알고 보니 부모님은 몇 년 전에 25평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두셨고 그간 전세를 주며 관리해 오셨던 거였어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 사이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저희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기에 부모님의 결정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죄송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완강히 반대하던 남자친구도 막상 그 아파트를 확인하고는 금방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한테 그런 인사 받으려고 그 집 준 거 아니야. 결혼해서 앞으로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날 이후
집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신혼집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자기가 모은 돈 중 일부를 저에게 주며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거의 만나지도 않던 남자친구가 이상하게도 약속이 많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항상 퇴근 후에는 제게 전화를 걸거나 늦은 시간에도 보고 싶다며 집 앞으로 찾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 라며 전화를 짧게 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나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오빠도 퇴근했어? 나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어. 어딘데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 번화가 술집이야. 나 결혼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보자고 해서 나왔어. 내가 이따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래, 알겠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재밌게 놀아. 그때가 결혼 2달 전쯤이었기에 저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정신없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친구의 얼굴을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평일에도 그러더니 주말까지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 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영상통화나 메시지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예전처럼 다정함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열흘 만에 겨우 만났을 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바빴지? 알긴 하네. 그런데 무슨 친구들을 그렇게 몰아서 만나? 그러다가 우리 결혼식에 오빠 친구들만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워낙 바쁘게 살아서 평소에 잘 못 만났잖아. 그래서 이번에 다 만나두려는 거야. 그 말이 그땐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니 반갑고 또 좋아서 속상한 마음도 금세 풀렸죠. 그리고 얼마 뒤 청첩장이 나왔고 저는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대부분 우편으로 보낸다고 했고요. 그 주말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 이번 주 일요일에 현영이 만나기로 했어. 현영이?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던 그 친구? 맞아? 오빠도 같이 만날래? 아냐. 여자들끼리 만나는데 괜히 내가 끼면 되겠어? 나중에 저녁에 잠깐 보든가 하자. 그날 저는 아침부터 준비하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친구가 미리 예약을 해둔 식당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자리마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 조용했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여기 신기하다. 나중에 오빠랑 와봐야겠어. 분위기 좋지? 데이트 코스로 딱이더라고. 그렇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옆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발끝까지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제 남자친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다는 것이었죠.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현영아, 남자친구가 네 얼굴은 모르잖아. 지나가면서 옆자리 좀 봐줄 수 있어? 잠시 후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맞아, 네 오빠 맞아. 뿔테 안경 쓴 거 너가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아. 근데 옆에 어떤 여자랑 같이 있어. 순간 정말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남자친구에게 아무 일도 없는 듯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 하고 있어? 그러자 몇 초 만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나는 집에서 너 생각 중이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가 그냥 친구일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제 친구가 말해준 그들의 행동 때문이었죠. 서로 기대어 안고 다정하게 나누는 대화는 절대로 친구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친구가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도와줄까? 핸드폰 사진 찍는 건 소리가 나니까 그냥 내가 카메라 영상 켜고 지나가 볼게. 조심스럽게 옆칸을 지나가며 친구가 찍어온 영상을 확인해 본 순간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남자친구는 그 여자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장난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를 나누는 그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범했던 하루, 친구와의 즐거운 약속, 밥이 맛있고 분위기가 좋았던 식당까지 그 모든 순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먼저 갈게. 미안해. 야, 너 혼자 어떻게 하려고?
이거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결혼식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친구의 걱정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발걸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머리가 아파서 그 자리에 있기 힘들었어요. 남자친구는 옆에 앉은 여자와 아주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에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히고 숨이 턱 막혔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나중엔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의 대화였어요. 칸막이 너머로 흘러나오는 말들이 너무 생생했고 그 의미는 점점 저를 공포에 가까운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 말이야. 나랑 너무 닮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가 훨씬 예쁘지. 근데 내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더라. 내가 만나는 여자들이 다 너랑 좀 닮았대. 뭐야? 기분 나빠. 일부러 그런 사람만 골라서 만나는 거야? 너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이상형이 곧 너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만나는 여자들마다 너랑 비슷한 거잖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귓가를 찔렀습니다. 첫사랑은 못 잊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널 다시 만났나 봐. 특히 이 남자친구의 말은 저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바로 헤어지면 안 돼? 기왕이면 혼인신고도 하지 말고. 그건 안 돼. 그래도 혼인신고는 해야지. 그럼 그 여자랑 얼마나 살다 헤어질 건데? 최소 1년은 같이 살아야 돼. 그래야 이혼하면서 몇 억은 뜯을 수 있지.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는지,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결혼을 돈벌이 수단처럼 여기고 있었고, 저라는 사람은 단지 이용 대상일 뿐이었던 겁니다. 화를 참을 수 없었지만 친구가 저를 말려서 속으로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홧김에 당장 들이닥치면 아무 증거도 못 남겨. 그럼 네가 너무 억울하잖아.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마음을 다스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친구와 통화하면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 아직도 지금 이 결혼 그대로 하려는 거 아니지? 당연하지. 이 결혼은 절대 못해. 그럼 더더욱 증거가 필요해. 네 잘못도 아닌데 왜 너만 다 잃어야 해? 그렇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친구는 잘 만났어? 이제 막 집에 왔어. 오빠는 하루 종일 뭐 했어? 나?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 뻔뻔한 거짓말을 태연히 내뱉는 그의 목소리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약속대로 남자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고 저도 평소처럼 인사하고 식사 자리에 앉았죠. 겉으론 평온했지만 속은 이미 끓고 있었습니다. 한참 식사 중 저는 옆에 놓여있던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볼 일이 아닌 증거를 찾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남자친구의 폰을 열고 메시지함과 사진첩, 통화 기록까지 확인하며 동영상으로 모두 기록했습니다. 메신저에는 두 사람이 나눈 말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사진첩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서 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두 사람은 하루 이틀 알고 지낸 것이 아닌 생각보다 끈적하고 깊은 사이였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그 여자는 남자친구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은 상태였고 저는 그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기야, 화장실 안에서 뭐해?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곧 나갈게.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핸드폰은 조용히 제자리에 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얼굴을 살피며 소화제를 권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날의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몸은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 괜찮다면 다행이지. 또 보자. 그렇게 저는 주차장으로 나왔고 남자친구가 손을 잡으려 하자 무의식적으로 뿌리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별일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나 바로 집에 가볼게. 이따가 연락할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서 남자친구의 핸드폰에서 옮긴 사진과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터져나오는 울분과 눈물은 멈출 수 없더라고요. 그 모든 장면이 저를 무너뜨리고 또다시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저와 결혼을 준비하던 그 사람, 한 집에서 미래를 꿈꾸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바람을 피웠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던 사람이 그 뒤로는 저에게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사랑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된 그 모든 순간들이 전부 계산된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못 잊겠다던 사람이 있다면 저는 굳이 그 인연을 막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 끌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고 바로 다음날 퇴근 후 연락도 없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너가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어머님, 제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들어와. 아들은 방금 퇴근해서 씻고 있어. 너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그냥 퇴근하자마자 와서 지금은 생각도 없네요. 식사를 챙겨주시겠다는 어머님의 따뜻한 말에도 저는 미소 한 번 짓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씻으러 들어갔는지 핸드폰이 거실 소파 위에 있었고 저는 이 사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위해 남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어딘가 연락을 보냈습니다. 한참 뒤 남자친구가 씻고 방에서 나왔고 저는 식구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얘기 좀 해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거실 소파에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부모님께 신혼집을 안 받기로 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어제까진 아무런 말도 없었잖아. 모두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이제 와서 집을 안 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버님, 말씀 한번 잘하셨어요. 결혼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 결혼 안 하려고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한테 저 말고 따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 것 같아서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슨 여자냐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자 예상대로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첫사랑이었고 그날 제가 삼자 대면을 위해 직접 초대했었죠.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게 하기 위해 불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도 딱 시간 맞춰 오셨네요. 너가 여기를 왜 찾아왔어?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빠가 너무 결혼하고 싶어 한다던 바로 그 여자분이에요. 그제야 남자친구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고 자기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언제 그 여자를 오라고 했다고? 오빠가 아까 나한테 톡 보냈잖아.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오라고. 다들 어처구니가 없어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고 있었고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메시지 제가 보냈어요. 그쪽이 오늘 여길 와주셔야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거실은 폭풍이 몰아친 듯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듯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남자친구 혼자 억울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마주친 거야. 그래서 반가워서 연락 몇 번 한 거고. 나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한다고 미리 말도 했어. 남자친구의 그 말에 그 여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빠가 먼저 저한테 연락했어요. 결혼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다면서요. 그리고 제 입에서는 결정적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똑바로 이야기해요. 내가 오빠랑 결혼하면 돈 뜯어내고 이혼해서 당신들 둘이 살자고 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거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곧바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 조심해.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며칠 전 두 사람이 식당에서 이야기 나누는 거. 이미 녹음도 했고 동영상까지 있어. 그게 오빠의 진심이었어?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남자친구의 첫사랑이란 그 사람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난 진짜 몰랐어요. 그냥 이 사람이 먼저 연락했고 결혼하기 전에 잠깐 불장난하는 건 줄 알았다고요. 남자친구는 화를 내고 그 여자는 울먹거리는 상황 속에서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제 핸드폰에 옮겨놓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보여드렸죠. 이게 대체 뭐냐? 세상에, 이 사진이 언제적이야? 바로 지난달이에요. 여기 보시면 날짜도 있잖아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혀를 내둘렀고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자식이 미쳤구나, 미쳤어. 라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둘이 무슨 사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파혼을 공식 통보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전에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심지어 제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터져나오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을 진짜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었던 제 마음은 처음부터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진심이 이렇게까지 철저히 짓밟힐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희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두 분 모두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라며 도리어 제 마음이 걱정된다고 하셨죠. 네가 받았을 충격이 더 클 텐데 이젠 잊고 마음 다잡자. 사람 잘못 만난 거야. 하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왕이면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위자료, 그리고 양가 가족들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까지 잘못을 저지른 인간이 책임을 지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사과할 생각 없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과는커녕 저에게 화를 내며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 내가 전 여친을 잠깐 만난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 헤어지면 남인데 내가 너한테 결혼 비용도 주고 위자료도 줘야 한다고? 미쳤냐? 말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모든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서 보냈어요. 예식장 계약금, 미리 예약해둔 신혼여행 패키지 비용, 청첩장과 웨딩사진 스튜디오 비용 등등 지금까지 크게 작게 쓴 돈만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자 문자를 확인한 그는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기는 싫었지만 무슨 궤변을 또 늘어놓는지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너가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인 거야. 이 결혼 먼저 깬 건 너잖아. 그러니까 취소 수수료는 너가 내야지. 내가 지금까지 너 만나면서 쓴 돈이 얼만데. 내 차로 데이트하고 기름값도 다 내가 냈고 너한테 선물 사준 것도 다 기록에 있어. 프로포즈에 쓴 돈도 다 내가 너한테 쓴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름값? 누가 보면 나한테 명품이라도 사준 줄 알겠네. 기억나는 선물 하나도 없어. 그는 자기 말이 안 통하자 마지막엔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벌써 결과를 알고 있었죠.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말투는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듯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언제 약혼식이라도 했냐? 약혼한 일이 없는데 파혼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전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결국 고작 그 수준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생각해낸 게 그 말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이미 결혼식장 계약했고 예물도 주고받았어. 신혼집도 우리 아빠 명의에서 내 명의로 바꿨고
이 정도면 약혼 관계로 인정돼. 모르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던가. 그리고 나는 결혼 비용 청구는 물론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위자료야? 처음엔 그런 말은 없었잖아. 그건 나보다 네가 더 잘 알겠지. 너가 그 여자랑 뭐라고 다녔는지 입장 바꿔서 내가 너처럼 그랬다고 해봐. 너는 충격 안 받았겠어? 그렇게 저는 예정대로 파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들어간 비용 내역은 전부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했고 법원은 당연히 모든 책임을 남자친구에게 묻는 판결을 내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단순히 서로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것이라면 저도 굳이 이런 싸움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바람을 피웠고 저를 이용해 돈까지 뜯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결혼 준비 비용은 물론이고 예물 반환까지 판결을 받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작 그런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준 그 판결 하나만으로도 억울함이 조금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위자료까지 예상하지 못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아니,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잖아. 판결대로 진행하고 나한테 연락은 그만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끝날 사이야? 나 너한테 정말 진심이었어. 진심인데도 그런 짓을 했으면 내 입장에서는 더 무섭지. 나는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해. 너랑 결혼했으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 돋아. 또 전화하려면 위자료 입금하고 해. 며칠 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께 찾아와 정중히 사과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눈물까지 보이며 고개를 숙이셨을 때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단지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 때문이었으니까요. 얼마 뒤 위자료까지 모두 입금된 걸 확인한 후 저는 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한 번 파혼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울고불고 하기보단 빨리 잊고 털어내기 위해 노력하며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제가 파혼한 것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이해해주는 사람들,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다시 만나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일하며 스스로에게 충실한 지금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도봉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믿기 어려울 만큼 어이없는 이유였죠. 그 사람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스스로를 명문대 출신이라 자부하며 제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단지 최종 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저희 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중엔 어머니 앞에서 영어로 대화하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한 성격하는 제가 그냥 넘어갔을 리 없죠. 결국엔 단단히 한 방 먹여주며 그들과의 관계는 끝이 났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차분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갑작스레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별은 저희 가족을 큰 충격에 빠뜨렸고 어머니는 남매 둘을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시던 작은 방직회사를 물려받아서 회사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죠. 당연히 처음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에 익숙지 않아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종종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눈물을 훔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원단을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살림만 하시던 분이 직접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게 된 거죠. 남들이 보기엔 엄청 대단한 성공은 아닐지 몰라도 저희 가족에겐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하셨어요.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후에도 주변의 무시를 참 많이 받으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반드시 잘 돼서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그는 저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처음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을 때 국민학교 졸업이라 무시하기는커녕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며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마음이 열렸고 점점 결혼을 꿈꾸게 되었죠. 1년쯤 사귀었을 때 그가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자기야, 앞으로는 자기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자. 그 말이 저는 너무 고마웠고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어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는 저희 어머니가 사업가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단지 홀몸으로 고생해서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혼을 받은 뒤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일을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는 어디 가서 우리 집안의 재산이나 직업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늘 당부하셨습니다. 괜히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용기를 냈고 그 사람도 많이 놀라면서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자 그는 저희 집과 본인 집에 격차를 느끼는 듯했어요. 그래도 저는 조건보다는 사람을 보고 결혼한다는 생각이었고 예비 남편도 저를 조건으로 선택한 게 아니었기에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저는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죠. 저희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제가 직접 말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시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예비 남편은 그렇게 해주었고 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시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저희 엄마의 학력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처음 인사드리던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너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했지? 그럼 사부인이 혼자 너랑 동생을 다 키우셨겠네. 대단하신 분이시네. 지금도 직장 다니시나 봐? 네, 회사 다니세요. 세상에 지금 연세에 직장을 다니신다고? 사무직이신가 봐. 그러면 혹시 좋은 대학을 나오셨나?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어려우셔서 국민학교까지만 졸업하셨대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인 어머니였지만 그런 학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매를 혼자서 키워내신 분입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런데 그날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너희 엄마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은 처음 들어봐. 충격이다 정말.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예비 신우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중졸은 몰라도 초졸은 처음 들어봐. 말도 안 돼. 순간 식탁 위에 공기마저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비 남편이 곧바로 저를 감싸주었어요.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혼자 자식들 이렇게 잘 키우신 것만 해도 존경스러워. 요즘 누가 학력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 두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부끄럽다. 엄마, 그리고 미란이 너도 이제 그만 좀 해.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놀라서 그런 거지. 나쁜 뜻은 아니었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예비 남편과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자란 점을 높이 사주셨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달랐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드러나 있었어요. 식사 내내 저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무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예비 시어머니가 밥상을 치우는 걸 도우며 부엌에 들어간 순간이었어요.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자리를 비운 그 틈을 타서 예비 시모와 시누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엄마가 국졸이라니. 만약 나라면 창피해서 매일 울었을 것 같아. 예비 시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며 마치 걱정하는 척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언니,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혹시 언니도 엄마가 국졸이라 살면서 상처받진 않았을까 싶어서요. 우리 집안은 엄마도 명문대 나오셔서 저는 솔직히 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잘 안 가요. 속이 끓어올랐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국졸인 게 창피할 일은 아닌데요. 엄마는 저희 남매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열심히 키우셨어요.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자 예비 시누는 발끈하듯 대답했죠.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잖아요. 흥분하지 말아요. 엄마 앞에서 창피하다고 말할 사람 어딨어요? 그 정도는 명문대에 나온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어쨌든 언니는 다행히 똑똑해서 우리처럼 명문대에 나왔으니 된 거 아니에요? 나머지 흠은 우리가 참고 넘어갈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흠을 참고 넘어간다는 걸까? 제게 자랑스럽기만 한 어머니를 저 사람들은 흠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가 중소기업 대표로 해외에도 제품을 수출하는 능력이 있는 사업가라는 걸. 오히려 그들이 자랑하는 학력보다 더 현실적인 성과를 이룬 사람이라는 걸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그걸 내세우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 어디 가서 절대로 있는 티 내지 마라. 어머니의 그 말이 떠올라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직감할 수 있었어요. 이 결혼은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 때문에 결코 쉽지 않겠다는 걸요. 남자친구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어도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유진이 너 영어 좀 하니? 나랑 우리 딸은 영문과를 나와서 평소에도 영어로 대화하는 걸 즐기거든. 너도 영어 되면 같이 좀 끼어봐.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최소한 영어로 대화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니? 예비 시누이도 덧붙였습니다. 언니도 명문대 나왔잖아요. 영어 회화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공이 아니라서요. 기본적인 정도만 알아요. 영어는 잘 못해요. 사실은 저도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압니다. 꾸준히 회화 공부도 하고 있고 대학교 때 1년 동안 미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는 굳이 증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진심이 아닌 평가의 잣대로 저를 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일부러 영어를 못하는 척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영어 좀 한다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두 사람은 그저 자신들이 영어영문학과 출신이라는 걸 뽐내고 싶어서 영어로 대화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런 유치한 행동에 굳이 제가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정말로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믿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저와 어머니를 흉보며 영어로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생각할수록 치가 떨립니다. 제 눈앞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그 영어 대화는 사람을 앞에 두고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사람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저로서는 그들의 영어 발음이 얼마나 어설픈지도 뻔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걸 지적하는 것도 유치하게 느껴졌고 괜히 화를 내봐야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렇게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며칠 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 근무 중이던 제게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회사 근처 카페에 와 있으니 잠깐 나와달라는 것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지만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본심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 어머니가 국민학교 졸업이라는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안은 전부 명문대를 나왔는데 내가 국졸 사돈을 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네 엄마가 아직도 직장 다닌다며? 국졸이면 일자리도 그저 그렇겠지. 돈도 뭐 얼마나 버셨겠니? 네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대줄 능력도 없었을 거고 너희 집 형편 뻔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결혼을 좀 반대했었어. 여기까지 듣고 있는데도 정신이 어지러웠지만 이어지는 말도 가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널 너무 좋아하잖니. 그래서 생각 끝에 허락하기로 했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이 손해보는 결혼인데. 그리고는 갑자기 한 장의 종이를 꺼내서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건 내가 적어본 혼수 목록이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맞춰와야 한다. 빚을 내든 대출을 받든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이 정도는 해와야 돼. 알겠지? 예비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밑에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좀 적었어요. 그건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나중에 언니가 신우한테 치이고 산다는 소리 하는 걸 원하진 않거든요. 집안 상황 열악한 언니를 참고 받아주는 거니까 정신적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수 목록이라니요? 제가 그 종이를 받아 펼쳐보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저는 같은 수준의 학벌에 비슷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마치 엄청난 재력가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혼수 목록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40평대 신혼집 전세금 전액, 시부모 명의 차량 그랜저급 새 차로 교체, 예비 시누이 결혼할 때 혼수 가전 일체 지원, 예단 현금 최소 3천만 원 이상, 예비 시어머니용 명품 핸드백 및 한복 맞춤 제작, 예비 시누이가 갖고 싶다는 해외 브랜드 시계,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 혼수는 기본. 이게 안 되면 결혼도 없다 생각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을 빌미로 갑질을 하려는 이 사람들이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 국졸 어머니가 사실은 이 모든 요구를 단번에 들어줄 만한 여유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잘난 사람은 절대 있는 티 내지 않아. 중형 외제차에 값비싼 명품 가구와 가전제품, 시어머니를 위한 명품 가방까지.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가 요구했던 결혼 혼수 목록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갖고 싶은 명품 시계까지 적어놨고요. 하지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비 신우가 갑자기 쇼핑백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이거요. 우리 엄마가 언니 엄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거니까 꼭 잘 받으세요. 무슨 선물이라도 되는 듯 포장된 그 쇼핑백. 그 안을 열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요즘 누가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을 멀쩡한 사람 취급하니? 네 엄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좀 보라 해. 그래서 우리가 검정고시 교재 사왔다. 죽어라 공부해서 고등학교는 꼭 졸업하고 우리 집에 사돈으로 오게 해. 그전에는 이 결혼 절대 안 돼. 그 말에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게다가 이미 저는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짓들이에요? 사람을 뭘로 보고 혼수 목록 들이미는 것도 모자라 검정고시까지 보라고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모욕을 당해가며 결혼을 해야 하죠?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국민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제가 덜 배운 사람인가요? 그리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직접 봤어요? 조건으로 따지면 저야말로 지금 이 결혼을 아까워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는 그 황당한 혼수 목록들이 적힌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좋아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요. 저보다 더 잘난 며느리 데려오셔서 그 잘난 영어나 시부렁거리며 잘 살아보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예비 신우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명문대 나온 내 영어 실력을 무시해?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응수했습니다. 무시하다뇨.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리고 그 잘난 영어 발음부터 다시 배우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비 남편을 따로 만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던 일, 혼수 목록과 검정고시를 운운한 모욕까지.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다 털어놓았죠. 그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엄마랑 동생이 그런 짓을 한 줄은 나도 몰랐어. 듣는 내가 다 창피하고 민망하네. 하지만 자기도 알잖아. 나 진심으로 자길 사랑해. 내가 엄마랑 동생 못 보더라도 자긴 절대 포기 못해. 이어서 그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시는 그런 말, 그런 행동 못하게 할게. 사과도 제대로 하라고 할게. 만약 또다시 그런 일 생기면 그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번 한 번만 믿어줘.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비 남편만큼 괜찮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예상을 했지만 그 말투와 내용은 또 한 번 저를 어이없게 만들었죠. 유진아, 나다. 미안하다. 네 엄마가 국졸이라고 말했던 걸로 남편이랑 우리 아들이 나한테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 그런데 너 영어 잘한다면서 왜 그때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민망하게 만들었니? 네가 처음부터 그냥 말을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니? 그날 했던 말들 원래 없는 데서 나라님 욕도 한다고. 그냥 우리끼리 한 소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이제 다 잊자. 잘해보자.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저는 그 말에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사실 영어 좀 한다는 게 어디 자랑할 일도 아니라 생각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잘 지내보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그러면 상견례 날만 빨리 잡아서 네 어머니랑 같이 보자꾸나. 결혼이라는 게 시간만 끌면 더 안 좋아. 되도록 빨리 진행하자. 그렇게 조심스레 다시 관계를 맺어가려던 찰나 시어머니는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도 하기 전에 저를 시집살이 훈련이라도 시키려 하더라고요. 늦은 밤 야근 중이던 제게 전화가 걸려왔죠. 나다. 나 지금 대학교 동문이랑 술 한잔 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따 집에 갈 때 운전해줄 사람이 없네. 네가 좀 와서 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줄래?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술 드셨다고요? 이 늦은 밤에 갑자기 절 불러서 대리운전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저 지금 야근 중이고요. 내일도 출근해야 해요. 그래도 너 시어머니 될 사람이 부르는데 못 온다는 거야? 여기 내 친구들 앞에서 체면 좀 살려주면 좋잖아. 어머님, 전 직장인이에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술 드신 걸 왜 며느리 될 사람한테 책임지게 하세요? 어머님이 대신 월급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 내가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오냐, 상견례 날에 보자. 내가 네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고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고요. 그리고 상견례는 더 이상 결혼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파혼을 위한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동생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우리 엄마.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우습고 무지했는지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침내 상견례 날 양가 가족이 예약된 고급 한정식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는 여전히 본인들의 명문대 출신 타이틀에 도취되어 의기양양했고 저희 엄마 앞에서 자신들의 교양과 우월함을 드러내려 애를 썼습니다. 사부인 반갑네요. 저희 모녀는 영문학과 출신이라서 평소에도 종종 영어로 대화하곤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사부인께서는 국민학교 졸업이시라면서요. 요즘 말로 초등학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 기르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 무례한 말에도 저희 엄마는 담담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 잘 키워놨고 후회 없는 인생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후회 없으시다고요? 국졸 인생이면 후회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부인, 초면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오히려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요즘 세상에 학력 가지고 사람 깎아내리는 건 촌스러운 짓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성을 냈고 자기 딸과 둘이 우리 엄마 면전에서 영어로 뒷담화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우리 엄마가 못 알아듣길 바라는 듯 의도적으로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Mom, she want to understand this anyway. I mean, it's not a fault, right? Being uneducated and all. 그리고는 우리 엄마에게 말했다는 듯 던졌습니다. 사부인, 저희는 원래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해서요.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지만 그때 우리 엄마는 조용히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셨으면서 무슨 수로 영어를 한다고 알파벳이나 제대로 아시려나? 그리고 비웃음 섞인 말로 덧붙였죠. 혹시 저희 앞에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통역사라도 고용한 건 아니죠? 그 말에 우리 엄마는 아주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나야. 여기 영어 좋아하는 사람 2명 있으니까 와서 통역 좀 해줘. 내가 무슨 말하는지 그대로 전해줘.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비서? 설마 허세 좀 그만 부려요. 당신이 무슨 비서까지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있는 척 좀 그만하시죠? 하지만 불과 5분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등장했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불편한 점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명함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주식회사 땡땡 섬유 비서 윤성찬. 비서의 정중한 인사에 식당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예비 시어머니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딸, 이거 봐라. 사부인이 쫄려서 알바까지 고용했나 봐. 참 그렇게까지 체면 차려야 돼? 그러나 예비 신우는 엄마의 비서 얼굴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선배님? 예비 신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어요. 선배님이 왜 여기 계세요? 설마 여기 사장님 비서? 그래,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한테 발음 지적받고 울던 게 기억나는데. 너 그 실력으로 지금 우리 사장님 앞에서 영어 잘한다고 뻔뻔하게 구는 거야? 김 비서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 아직도 취업 못하고 백수라며? 대학 동문들이 다 알고 있어. 언제쯤 정신 차릴래? 예비 신우는 머쓱한 듯 고개를 푹 숙였고 그제서야 예비 시모도 입을 떡 벌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짜야?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사부인 개인 비서고, 그럼 진짜 회사 사장이란 말이야? 그런가 봐, 엄마. 우리 진짜 큰 실수한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나 사부인, 세상에. 우리 아들이 사장님 집 사위 되는 거였네요. 그리고 우리 딸도 혹시 사부인 회사에 취업시켜줄 수 있지 않으세요? 아이고, 이게 웬 복인지 모르겠네. 어쩐지 말하는 게 고급지더라니. 그 여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국졸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로또 맞았다며 아첨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역겹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기세였어요. 아니에요. 우리 귀한 딸은 아무 집에나 못 져요. 특히나 사람을 학력이나 조건으로 판단하는 무식한 시댁이라면 더더욱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부인, 제가 앞으로 공주님처럼 모시고 절대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결혼만은 없던 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물 건너갔어요. 이미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딸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국졸이라고 내 딸까지 무시하며 못 살게 굴었다면서요. 그 얘기 듣고 눈이 뒤집혔지요.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상견례 하러 온 게 아니라 파혼하러 온 겁니다.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 내 딸을 줬다간 어떤 고생을 시킬지 뻔하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비서에게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비서, 이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걸 좋아한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영어로 그대로 전달해줘요. 대학교 나왔다고, 영어 좀 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잘났으면 배운 티를 좀 내라. 사람 무시하지 말고 너희 주제나 알고 살아라. 내 딸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 절대 못 준다. 예비 신우는 당황하며 저희 엄마한테 매달렸습니다. 저기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장님이실 줄 정말 몰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오빠는 잘못 없으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예비 시모도 울먹이며 손을 붙잡았습니다. 부인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딸 정말로 사장님 회사에 취직하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기회만 주세요. 그리고 따님이랑 우리 아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엄마가 들은 척도 안 하자 이번엔 저를 보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엄마 좀 잘 설득해다오. 너랑 우리 아들이 서로 얼마나 좋아했니? 이렇게 쉽게 끝내는 건 네 입장에서도 너무 아깝잖아.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줌마, 방금 저희 엄마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아줌마랑 아줌마 딸한테 사과받고 파혼하러 온 거예요. 엄마가 걱정돼서 같이 와주신 거고요. 숨을 깊이 들이킨 뒤에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 엄마가 회사 사장이 아니라 길에서 나물 파르시던 분이었어도 아줌마가 이렇게 매달렸을까요? 저한테 엄마는 어떤 모습이든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며느리를 찾으실 땐 아줌마랑 아줌마 딸이 그 초등학생보다 못한 발음으로 영어를 떠들어도 참고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한 뒤 저희들은 다 함께 상견례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그 집안 여자들이 엉엉 울며 서로를 탓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남자친구도 너무 미안하고 창피했는지 저를 붙잡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가족 때문에 너랑 너희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줬다. 정말 면목이 없어. 행복해져.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예비 남편은 그 일 이후로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다 하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자기가 무시하던 사람이 멀쩡한 회사 대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에 빠져서 화병이 났다 하고, 여동생은 대학 동문들 사이에 그날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는 바람에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창피를 당했다고 해요. 이 일을 겪으며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람은 절대 겉모습이나 학벌 배경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남자친구와의 파혼 이후 한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의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엄마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 회사를 선택했던 이유도 언젠가 엄마를 도와드릴 생각에 수출 관련 업계 경험을 쌓으려던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매일이 정말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분간은 남자를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지쳤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단 지금은 엄마와 제 삶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저는 지금처럼 스스로 일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